안녕하세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10번째 시간을 함께할 그린쌤 김승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워볼 주제는 GREEN의 마지막 N, 차세대 기술인데요. 여러 기술 중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소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신소재?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신소재. 두 번째, 미래를 바꾸는 신소재. 세 번째, 지구를 위한 신소재 아이디어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린쌤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 힌트들을 보고 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만들어지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다들 눈치챘나요? 정답은 라이커 선생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라이커 선생님, 알려주세요. 나는 만들어지는데 5초, 쓰는데 5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 걸리는 물건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일지 정답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친구들, 플라스틱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거기다 가격까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문제점도 매우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니 멘토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플라스틱은 한번 만들어지면 무려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니 멘토 혹시 아침 드셨나요?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요. 저도 아침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뭐 하나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거 제 카드인데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카드 먹을게요. 암냠냠냠냠. 아니 있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 카드를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몸에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지니도 아마 일주일에 카드 한 장 정도는 먹고 있을걸요? 제가 카드를 먹고 있다고요? 저는 카드를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모두 카드를 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카드를 먹고 있습니다. 호주 뉴캐슬 대학과 세계자연기금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에 5g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양이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긴 제가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시는 물, 갑각류, 심지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말 먹을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지니로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있다고 하니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소재로 어떤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그린 콘서트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 함께 보러 갈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무심코 음식을 통해 우리가 먹은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카드 한 장의 분량, 약 5g 정도라고 하니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 환경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린 콘서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돌고 돌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분별하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집니다. 고래, 바다새 등의 이 동물들이 이러한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면 성장장애, 번식력 저하, 감염, 폐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과 이를 먹이로 먹은 이 물고기 등이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새우, 굴, 천연소금 등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대요. 이렇게 사람에게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내분비계 장애, 생식기능 저하, 암을 유발하는 등 이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이 주된 경로는 우리가 평소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매주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무려 1769개를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막 주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통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갑각류, 소금, 맥주 등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로 지목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왔어요. 2017년 이후 지금은 사용되지는 않지만 치약이나 세제 속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세척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은 떠돌고 떠돌아서 결국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됐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커다란 플라스틱도 풍화작용을 통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합성 섬유에도 이 미세한 플라스틱 섬유들이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유입된대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이 플랑크톤들과 물고기들이 먹으며 이 바다 먹이사슬을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지구와 우리를 지켜주는 신소재,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소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이 소재란 무엇이고 이 신소재란 무엇일까요? 소재는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해요. 생명체를 통해서 얻는 유기재료와 지각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재료로 나뉘죠. 유기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무, 가죽, 고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무기재료에는 사진으로 보이는 것 같이 철, 구리, 합금, 유리 등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소재는 무엇일까요? 신소재는 이 기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하거나 또는 결합한 규칙을 변형해서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소재를 말해요.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광섬유와 항공기의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아주 먼 옛날 그저 단단하고 날카롭기만을 바라며 이 돌을 고르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재에 대한 인류의 경험과 지식은 과학을 만나 원리를 이해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재를 탄생시켜 왔고, 물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인간과 떨어진 적이 없었던 이 필수 요건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소재는 세상도 함께 바꿔놓았죠. 그렇다면 과거의 신소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림에 이 돌로 만든 돌도끼를 보니 석기시대겠죠? 이 석기시대의 신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돌도끼가 주를 이루던 석기시대의 새로운 신소재는 바로 청동이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암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석기 문명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자 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강도와 안정성을 보인 청동이 나타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기 시대가 사라지고 새롭게 나타난 이 청동기 시대에는 날카로운 금속과 구리와 주석으로 된 이 도구를 주로 사용해야 했죠. 청동기의 등장으로 밭농사를 중심이었던 농업이 벼농사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청동기 시대의 신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청동기 시대 역시 이 새롭게 등장한 철이라는 소재에 의해 쇠락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를 열었던 이 철은 탄소가 혼합되면서 강이라는 더욱 강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금속 소재를 탄생시켰고, 철기의 등장은 농사기술의 발전으로 이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죠. 철기 시대 다음엔 어떤 신소재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신소재들이 이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그렇다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 철기 시대를 지나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나눠서 보면 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시대를 넘어 현재는 플라스틱 시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석기 시대에 등장한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철기처럼 현 시대에는 알루미늄, 플리머 등과 같은 새로운 소재들이 나타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특히 이 플라스틱의 등장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놨는데요. 그래서 현 시대를 이 플라스틱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배달 음식이 담겨져 온 그릇, 목이 말라 편의점에서 사 먹은 생수병, 계산하려고 꺼낸 카드. 우리의 일상은 이 플라스틱을 빼고서는 유지하기 힘들 만큼 플라스틱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을까요? 2019년 이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인 페트병,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의 이 세 가지의 소비량을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 한국인은 1년에 약 11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대요. 페트병 1.4kg, 플라스틱 컵 0.9kg, 비닐봉투는 무려 9.2kg이나 사용한대요. 이 결과를 한국인 전체 연간 소비량으로 바꾸면 무려 58만 6,500톤이나 된다고 해요. 페트병은 49억 개나 사용되는데 이 생수병의 지름이 10cm라고 할 때 지구를 무려 10.6바퀴나 돌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그냥 공도 아니고 지구를요. 플라스틱 컵은 어떠냐고요? 약 400ml라고 하였을 때 이 플라스틱 컵을 세우면 지구에서 달까지 연결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그리고 이 비닐봉투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반도의 70%나 덮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플라스틱 없이는 이 생활 제품들을 만들 수 없는 플라스틱 시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플라스틱의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은 이 열이나 압력을 가해 모양을 변형하기 쉬운 화합물로 합성수지라고 불러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볍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으면서 녹이 슬지도 않죠. 또 쉽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도 있어요. 색 또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플라스틱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이 현대 사회를 만들어낸 신소재임이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당구공 본 적 있나요? 당구공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나요? 그린쌤이 힌트 하나 줄게요. 동물에 이것을 이용했는데요. 이 동물이 들어간 노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이 동물은 코가 아주 깁니다. 자, 이러면 다들 아시겠죠? 당구공은 이 코끼리의 상아를 이용해 만들었어요. 이 상아는 단단하고 잘 닳지도 않죠. 또한 열에 강할 뿐만 아니라 탄성력까지 뛰어났어요. 그래서 19세기 피아노 건반, 단추, 장신구 등을 만들 때 널리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 코끼리 포획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때 이 가볍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코끼리의 상아를 대처하게 됐어요.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플라스틱은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을까요? 최초의 플라스틱은 벨기에 출신의 미국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만들었어요. 페놀과 폼알데히드를 반응해서 나무진과 끈적끈적한 나무진 아시죠? 이러한 나무진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5년간 실험을 한 끝에 이 베이클라이트는 인공합성 수지를 만들었어요. 베이클라이트는 이 페놀 수지라고도 불리며 절연성, 내연성, 강도가 뛰어난 오늘날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이 전자제품의 재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코끼리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고 당구공의 재료를 찾기 위해 개발된 이 플라스틱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꿨었죠.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시대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바로 플라스틱의 장점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해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기간이 최소 5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종이가 2개월에서 5개월, 가죽은 25년에서 40년이 걸리면서 분해된다면 이 플라스틱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잘 분해되지 않는 이 플라스틱은 바다로도 유입이 돼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바다에 유입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의 양은 950만 톤이라고 해요. 그 중에 15에서 31%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해류를 따라 흐르다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까지 5대양, 어디서든 해류에 의해 모여지는 쓰레기 섬이 되었죠.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 태평양의 플라스틱 아일랜드예요. 플라스틱 아일랜드의 면적이 이 서울 여의도의 10배가 넘는다고 해요. 영상으로 이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바다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이 여러 단체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매일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배출하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친구들은 잘 없죠. 여러분이 배출하는 플라스틱을 모아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또는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배출하는 쓰레기를 각각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워크북에 적어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 전에 사진 한 장을 같이 볼까요? 2021년에 이 그린피스에서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지 조사했어요. 바로 이 사진이 그중 하나의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과 비슷한가요? 사진을 보니 비닐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도 있어요.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도 있네요.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지난 자원 재활용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택배 봉투, 과자, 라면 봉지,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피자 치즈 비닐은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해요. 하지만 비닐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용기에 묻은 기름기와 음식물은 모두 버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분리 배출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떡볶이를 포장한 용기를 버려야 하는데 양념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컵, 요구르트 컵은 이 뚜껑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모두 제거했다고 해도 이 접착 부분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플라스틱 일지를 작성해 볼까요? 어제 배출한 이 플라스틱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과제 있었죠? 워크북에 어제 배출한 플라스틱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 볼까요? 촬영한 사진을 출력한 친구들은 워크북에 붙여보아도 좋아요.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려 넣어도 좋고요. 그린쌤이 어제 사용한 플라스틱은 줄넘기 포장 비닐 1개, 생수병 500ml 2개, 과자 봉지 1개였어요. 배출한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적었다면 어떻게 배출하는지도 적어보세요.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지 혹은 깨끗하게 씻어 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돼요. 바로 이렇게요. 내가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와 양, 배출하는 방법 모두 기록해 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정리한 것을 살펴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지 기록 소감 부분에 적어보아요. 기록하면서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셔도 좋아요. 나의 플라스틱 배출 기록지를 보면 나 스스로 내 자신에게 점수를 부여해 볼까요? 여러분 점수가 마음에 드시나요? 앞으로 이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나의 의지 부분에도 색칠해 주세요. 쓰레기 배출 기록지를 모두 작성했다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나의 소감이나 의지를 발표하고 공유하셔도 좋아요. 참, 여러분, 이 투명 플라스틱은 색이 있는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고품질의 플라스틱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해 영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이 1년에 무려 30만 톤 이상이라는 거 알아? 정말? 어마어마하지? 그중 80% 이상이 재활용되지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건 10%뿐. 그 이유는 잘못된 분리배출 습관. 하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잘 지킨다면 모두 고품질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 우와! 지금 우리가 쓰는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재활용만 하면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유색과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해서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단 거지. 지금부터 투명 페트병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페트병 제조.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탄산가스나 산소 차단성이 높아 물과 음료수병으로 많이 사용한대. 페트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쌀알처럼 생긴 페트 수지를 녹여서 시험관과 비슷하게 생긴 프리폼을 만든 후에 페트병 모양 틀에 넣어 가열하고 풍선처럼 공기를 후 불면 짜잔! 페트병 완성! 완성된 페트병은 생수, 음료, 세제류 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용량을 봐봐. 그러니까 가장 재활용이 쉽고 상품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잘 재활용해야겠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의 오염도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니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이 중요해. 잘 봐. 비우고, 헹구고, 라벨 떼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서 전용 수거함에 쏙!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어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지?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실시되었으니 꼭 기억해. 페트병 재활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품목별로 구분하는 선별사로 이동하지. 그곳에서 혹시 모를 유색 페트병, 이물질 등을 선별한 후 운송과 보관이 쉽게 육면체 모양으로 압축. 그렇게 분류된 투명 페트병들은 재활용사로 가서 다시 압축을 해제한 후 날카로운 갈고리로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 남아있는 라벨들을 찢어서 제거하고 원통 형태의 통이 돌아가면서 뚜껑 등 이물질을 또 한 번 제거해내고 금속류는 자석으로 제거하고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르는 유색 페트병을 한 번 더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해. 이렇게 분류된 투명 페트병을 파쇄한 후 2회에서 10회에 걸친 비중 선별로 라벨 등 이물질 제거. 여기서 한 가지. 가벼운 플라스틱 뚜껑은 물에 뜨는 반면 물보다 비중이 높은 페트병 몸체 조각은 가라앉게 되지. 이때 페트병만큼 무거운 라벨지, 이물질도 함께 가라앉는답니다. 세척, 탈수, 헹굼, 건조를 반복. 다시 풍력기를 이용해 섞여있는 라벨을 제거. 이렇게 라벨 제거를 꼼꼼히 체크하는 이유는 라벨의 잉크 등이 재활용을 방해하거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야. 공정을 마친 페트병 재생 원료를 색상별로 포장해 재생섬유 생산 공장으로 이동. 페트병 재생섬유는 긴 실, 장섬유와 짧은 실, 단섬유로 나눠져서 장섬유로는 보통 옷을 만들고 단섬유로는 인형 등의 충전재를 만들지. 여기서 잠깐. 장섬유로 만든 티셔츠의 경우 500ml 페트병 약 30개가 쓰이지. 1데니아의 경우 1g의 원료로 약 9km의 실을 뽑을 수 있어. 긴 실일수록 고품질 제품을 만들지만 이물질로 실이 끊기면 어려워져.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 복잡한 공정을 더 간단하게 하고 고품질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어때? 작지만 위대한 투명 페트병의 무한한 이야기. 올바른 분리배출. 다 쓰고 다시 쓰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투명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처럼 다음 교시에는
이 미래를 바꾸는 신소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10분) 잘 쉬셨나요? 지구의 미래를 바꿀 준비도 되셨고요?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신소재의 두 번째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재를 혼합해서 더욱 좋은 성질을 갖게 하거나 이 친환경적인 소재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보이는 다이아몬드와 색연필처럼 보이지만 그냥 연필이에요. 이 두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와 연필의 공통점. 과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요. 바로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까만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과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는 모두 C, 이 탄소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서로 다른 결정 구조 때문에 이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 연필심이 되었는데요. 이 둘 다 탄소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탄소와 흑연이 다른 탄소 구조로 가진 것처럼 이 탄소의 구조를 바꿔 새롭게 만든 신소재도 있어요. 플로렌과 탄소 나노 튜브, 그램핀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탄소 나노 소재를 이용한 3종 세트라고 불려요.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긴 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열을 잘 전달하고 구리처럼 전기를 잘 전달하죠. 플로렌은 사진처럼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구 모양뿐만 아니라 이 타원체, 튜브 모양까지도 있어요. 이 플로렌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판 모양으로 보이는 이 그램핀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요. 또 이 전기 저항이 낮기 때문에 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를 잘 통하게 하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기도 합니다. 탄성도 뛰어나 이 늘리거나 구부러뜨려도 이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아요. 만약 이 그래핀과 같은 물질이 전 세계의 전선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손실되는 양이 적으면 이 전기도 적게 만들어도 되고 또 필요한 연료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그래핀을 전선으로 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돼요. 한편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신소재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라이커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이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 플라스틱이 무엇일지 우리 여러분 아시겠나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네, 힌트는 바로 땡땡땡땡 플라스틱입니다. 화면에 돌아가는 많은 글자들 보기들 중에서 단 4개의 글자를 골라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땡땡땡땡 플라스틱,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네. 와, 우리 그린이들 중에 벌써 맞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 그린이들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바로 생분해성 혹은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생분해 플라스틱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바로 옥수수 빨대입니다. 한창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가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라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옥수수 빨대인데요. 그런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 정확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요,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빠르게 분해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LG화학에서도 새로운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네, 이 사진 속에 있는 신소재가 바로 LG화학에서 개발한 신소재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 속의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페트병 하나가 썩는데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진이. 우리 LG화학에서 만든 생분해 신소재는 옥수수로 만들었어요. 우리 앞에서 진이가 옥수수 빨대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함량 100%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20일 이내 90% 이상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LG화학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과 동등한 물질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가볍고 거기다 강도도 매우 높아서 의자나 카페트,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에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은 이 태우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신소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환경에 무해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한 소재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LG화학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기존의 생분해성 신소재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서 가공한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비닐봉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리고 택배, 박스 내부에 에어캡 완충제 등 정말 다양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죠. 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너무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움직임을 단 한 걸음씩이라도 보여준다면 우리의 지구는 훨씬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플라스틱 빨대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생물들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이 빨대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체제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빨대와 용기, 봉투가 이 생분해성 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미생물에 의해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1개월이 지나니까 분해되기 시작해서 약 3개월이 되니까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어요. 플라스틱이 3개월 만에 자연으로 돌아가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2020년 10월 LG화학에서도 이 환경을 위한 생분해성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LG화학이 만든 생분해성 신소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플라스틱 병 하나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450년. 기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자연의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분해가 빠르게 되는 자연적 성분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LG화학은
옥수수 성분을 활용한 함량 100%의 바이오 생분해성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분해성 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의자, 카페트, 마스크 등 다양한 물건의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과 동등한 물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우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환경에 무해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생분해성 소재들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없어 불투명한 포장재 등 제한적인 사용에 그쳤다면 LG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는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새로운 생분해성 소재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제,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에 쓰이며 친환경 소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LG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이 투명성을 구현했어요.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가장 취약한 게 이 유연성이었는데요. 최대 20배까지 개선된다고 해요. 이 생분해성 신소재는 필름이나 용기, 컵, 다양한 패키징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처럼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환경 소재의 개발에 힘쓴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들을 이 새로운 소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생각의 변화로 탄생한 다양한 신소재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면에 초록색 가방 보이시나요? 이 가방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렵다고요? 그린쌤이 힌트 줄게요. 가방 뒤쪽으로 보이는 저 초록색 식물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선인장인데요. 이 사진 속의 가방은 멕시코에서 개발한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이에요.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은 이 통기성이나 탄력성, 내구성이 뛰어나 이 의류, 신발, 가방 또는 자동차 시트에도 쓰인다고 해요. 저 신발은 파인애플 잎을 이용한 가죽인 이 피나텍스를 활용해 만들었어요. 가방은 이 사과 껍질로 만든 사과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우와, 파인애플 잎과 사과 껍질로 이 신발과 가방을 만들 수 있다니. 역시 과학은 위대하네요. 이 세 가지의 비건 소재 중에 파인애플 가죽인 피나텍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피나텍스는 이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인 카르멘 히요사가 이 필리핀의 전통 의상 바롱 타갈로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했다고 해요. 먹지 못하는 파인애플 잎사귀에서 이 보풀을 일으키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이 섬유질을 추출해 만들었죠. 솜털 모양의 파인애플 섬유와 이 옥수수 기반의 폴리섬유질을 혼합하면 펠트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안료로 색을 입히고 이 코팅을 하면 이 내구성과 강도가 높아져 신발이나 가방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피나텍스 1제곱미터는 무려 파인애플 16개에서 나오는 잎사귀 약 500여 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파인애플 잎, 선인장, 한지처럼 이 식물성 원료에서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들어지는 비건 소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요. 동물과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 비건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워서 통기성이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 이러한 신소재를 활용한 물품의 전환이 시급한 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택배인데요. 여러분의 집에는 일주일에 택배 상자가 몇 개 정도 오고 있나요?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많아지지 않았나요? 2021년 이 한국통합물류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년 택배의 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택배가 약 21%나 증가했대요. 이렇게 택배량이 많아지니까 이 박스, 아이스팩, 스티로폴 등 이 택배 쓰레기도 늘어나겠죠. 택배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아이스팩과 스티로폼인데요. 환경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 아이스팩은 1년 동안 약 2억 6천만 개나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라는 미세 플라스틱 냉매가 들어있어서 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해요. 여러분, 냉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냉매는 냉각을 시켜주는 물질로 이 식료품 택배에서 신선도를 위해 택배 상자에 넣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택배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아이스팩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냉매로 사용되던 이 미세 플라스틱 대신 얼음을 사용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을 받으면 냉매로 들어왔던 얼음은 녹여서 이 물로 버리면 되고요. 나중에 환경에도 좋고 소비자도 편하겠죠? 하지만 이 얼음을 이용한 아이스팩은 기존 미세 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이스팩보다 너무 빨리 녹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스팩은 또 변신을 했는데요. 화면에 하얗고 묽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전분을 이용해 아이스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분을 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 넣으면 열 교환을 방해해서 천천히 녹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조 공정에서 50가지 이상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오랫동안 썩지 않는 스티로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티로폴은 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변신을 했는데요. 어떤 소재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부일까요? 아니면 분필? 아니에요. 바로 이 스티로폴은 여러분의 식탁에도 올라오는 버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친환경 기업인 이사는 이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 이 스티로폴을 만들었는데요. 이 균사체는 버섯의 뿌리 부분으로 이 버섯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인데요. 원하는 모양의 틀 안에 버려진 이 옥수수 줄기와 버섯 균사체를 함께 넣고 약 10일에서 14일 정도 배양을 하면 하얀 균사체로 덮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얀색의 스티로폼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더운 곳에서 건조시키면 이 버섯 균사체의 성장을 중단시키게 되고 버섯 스티로폼이 완성됩니다. 버섯으로 만들어진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게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복구 능력인데요. 이 스티로폴은 운반 중에 부서지거나 금이 가도 스스로 부서진 부분을 복구할 수 있대요. 진짜 대단하죠? 마치 트랜스포머 같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멋진 친환경 소재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 스티로폼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도 신소재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콘크리트인데요. 이 콘크리트는 강도가 높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이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 손꼽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이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할 때마다 0.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후 악당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콘크리트를 대처할 친환경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바로 모래와 박테리아로 말이죠. 다른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 라이커 선생님들을 만나볼까요? 라이커 선생님! 손가락으로 OX 모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OX 퀴즈 풀 준비하시고, 자, 플라스틱은 석유로만 만들 수 있다. O 아니면 X. 플라스틱을 과연 석유로만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고, 자, 정답 밝혀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흔히 생각하면 플라스틱은 석유로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세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세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세균은 포도당을 먹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배출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세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힌트는 바로 네,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성은 디귿, 지읒, 기역, 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장균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네, 방금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앞서 진이가 설명해 준 것처럼 대장균이라는 세균은 포도당을 먹고 몸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끙하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배출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대장균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말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라이커 선생님의 설명처럼 이 대장균이 포도당을 먹고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카이스트의 이상엽 교수님은 이 대장균을 72시간 배양하면 이 배양액 1리터당 13.9g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페트병 형태라면 이 땅 속에서 6개월 정도면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플라스틱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 석유 대신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플라스틱이 생분해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먹거나 분해해주면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지 않나요? 이 사진 속의 애벌레가 이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대요. 이 비닐봉지를 갉아먹고 분해하는 애벌레의 이름은 바로 꿀벌 부채명 나방의 애벌레인데요. 꿀벌 부채명 나방은 이 벌집을 먹고 사는데 이 벌집의 구성 성분이 바로 왁스예요. 왁스와 플라스틱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비닐봉지도 갉아먹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를 많이 키워서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주면 될까요? 아니죠. 과학자들은 이 애벌레로부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나 이 효소를 찾아내고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대요. 혹시 곤충들 먹이와 요즘 식용 곤충으로도 잘 알려진 밀웜, 갈색 거저리를 아시나요? 2015년 이 중국 베이징 레이지앙 연구팀을 통해 이 밀웜도 스티로폼 용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이 밀웜의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스티로폼을 분해해 영양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로 배출한대요. 썩는데 무려 100만 년이 걸리는 이 스티로폼을 한 번에 분해하는 밀웜처럼
이 플라스틱을 자연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재활용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친환경 소재의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발산해 보기로 해요. 이 중 한 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지구를 위한 신소재 아이디어. 먼저 이 여러 방법을 가지고 지구를 위한 신소재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다양한 소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해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발산해 주세요. 엉뚱한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니까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거니까요. 이 신소재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워크북에 적으면 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거니까요. 엉뚱한 아이디어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써주세요. 대신 이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의견을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마인드맵은 이산화탄소로 포집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 지도를 그리듯이 생각을 펼치는 방법이에요. 이 핵심 단어를 중앙에 적고 이 확산하는 아이디어를 중앙에서 가지를 치면서 적어나가는 거죠. 이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강조하는 표시도 필요해요. 마지막 방법은 이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브레인스토밍과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이 제시된 아이디어에 이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변형해서 이 덧붙이는 방법인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이 더욱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이 신소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친환경 신소재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깐! 공유하기 전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는 시각적인 발표로도 함께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 그림으로 그려보고 아이디어 이름, 관련된 과학기술, 기능, 특징, 기대 효과 등 함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 소개 자료 기대할게요. 다 작성해봤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 신소재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이 라이크 그린 활동 갤러리에도 같이 올리면 이 전국에서 그린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와, 이렇게 신소재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다 보니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인공지능 환경을 지키다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환경을 지키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직접 프로토타입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